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양태장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겁니까? 네,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가 6만 명이었었고요. 그리고 김희영 씨와 관련된 영상은 2차례 올렸습니다. 이 영상 2개가 4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김희영 씨 측에서는 이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3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서부지법에서는 2천만 원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과거에 김희영 씨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이 형사재판에서는 김희영 씨와 그 모친,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비하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그 세간의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6만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이 전혀 아니었었던 것이죠. 다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만 2천만 원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 자체를 유튜버가 내린 것을 넘어서서 채널을 폐쇄하기도 한 부분들, 그리고 이 소문 자체를 유튜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로 한간에 돌았었던 소문이기 때문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이 된 채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명예훼손 사건 소송과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그러니까 보통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위자료, 그 정신적 충격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큰 편이지만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다른 연예인들 사건이나 그런 거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죠. 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2천만 원 정도로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강전혜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영상 게시자가 다 삭제도 하였고, 그리고 뭐 아직 6만 명이라고 하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이 사실 자체가 뭐 이미 뭐 어느 정도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는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사건에 비해서는 글쎄요. 근데 그 김희영 씨가 갖고 있는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지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평가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유튜버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손해배상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항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쟁점으로 얘기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가해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본인이 이게 허위인 줄 몰랐다는 점은 아마 구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아마 입증하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진짜로 믿고 올린 것뿐이지 본인이 뭐 악의적으로 김희영 씨를 괴롭히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점,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피고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1심에서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그 재판부에서 나름 이제 그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 최근 법원이 배상액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가령 SM 연예인들을 비방했던 유튜버인 탈덕수용소에게는 최근 1억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특별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SM에서 그 원고가 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인 표현이 있었고, 이게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는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했었던 6만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인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입증을
발생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이미지 같은 것은 회사에서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버가 허위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연예인의 이미지가 하락이 되면은 회사의 자산 가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입증들이 충분히 되어야만 판사가 어느 정도의 심증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액이 그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회사의 어떠한 그 재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재산 분할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죠. 오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양측 어떤 주장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혼 자체는 확정이 됐고요. 네. 그럼 이혼 상택을 하고 남은 거는 이제 재산 분할을 얼마로 선정하느냐 그 금액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뭐 과거에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300억 비자금 자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항소심에 있었던 그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 재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는지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이제 SK 주식을 과연 액면 그대로 분할해서 줄 건지 아니면은 그걸 가액 산정해서 돈으로 줄 건지 이런 면에 있어서 금액이나 산정하는 절차 같은 거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며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각종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네, 지금 광주에 사는 70대 A씨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5,40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의료급여가 한 4,300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급여가 또 67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부당 수령했다라는 혐의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인 명의로 본인의 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재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에선 체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주거급여도 아까 36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거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러한 형이 나왔고 이것은 일단은 항소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여성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좀 죄질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정수급한 금액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대로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이제 지급받았던 금액이나 그 가액에 산당하는 그 돈 자체를 이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70대 여성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야지 거기에다 압류를 하든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짓 수급자로 해서 수급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만약에 자녀라든가 이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그런 이제 급여 같은 걸 잘 포착을 해서 이제 환수해야 되는 과제가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해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신고센터까지 마련을 했는데도 왜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일단은 신고 사이트는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신고를 해서 실제로 환수 결정이 되면은 환수 결정 금액의 30%까지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복지로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가 3,140건이었는데 이것은 2023년에 2,174건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수치인 것이죠. 네. 그리고 환수 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억 6,900만 원 정도인데요.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신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신고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수급을 관공서에서 지급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
수급자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70대 여성의 경우에도 본인의 재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쓰고 그리고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주거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관공서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정 방문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